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27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전북 현대와 대구 FC의 상대팀인 수원 FC와 강원 FC를 제외하고 모든 팀들의 휴식 시간이 어느 정도는 부여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많은 팀들인데 과연 또 27라운드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성남FC와 김천상무의 경기였습니다. 김천상무 조규성 선수가 선취골을 넣었고 이후에 김경민 선수의 조규성 선수의 패스를 받은 득점, 그리고 박수일 선수의 만회골이 나왔지만 이후에 추가 시간에 굉장히 연속적으로 명준재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김천상무가 오랜만에 4대1로 굉장히 시원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김천이 원정에서 그렇게 아주 좋았던 건 아닌데 탄천에서는 꽤 좋았단 말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3대0 정도 승리했고 그때도 김경민 선수가 득점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도 4대1로 승리를 했고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조규성 선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 성남FC의 경우에는 김원광 키퍼에 백스리에는 최지묵, 김지수, 권한규, 윙백에는 박수일과 김훈민, 중원에는 밀로스, 김민혁, 구본철, 투톱에는 심동원과 밀리치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4-4-2로 봤을 때에는 박수일이 2선의 왼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공격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최지묵이 왼쪽 스토퍼 자리로 들어가고 박수일이 왼쪽 윙백, 김훈민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들어가고 백스리 앞쪽에서 밀로스 선수가 어느 정도 홀딩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같이 수행해주는 그런 느낌으로의 전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 성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조직력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었는데 꼭 하나씩 약간은 안 맞는 모습이 있었고 사실 성남의 전술이 지금 3-5-2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4-4-2 왔다 갔다 4-4-1-1, 3-5-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에는 집중력과 활동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선수들 대부분 베테랑이라기보다는 좀 어린 선수도 좀 꽤 있는 편인데 그리고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심동원 선수도 많이 띄워주는 유형이고요. 다만 최근에 경기가 좀 더 연속적으로 있으면서 집중력과 활동량이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시기에도 성남은 조금 더 집중해주고 조금 더 많이 띄워줘야 지금의 순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라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번 경기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수비 상황에서 공간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중원에서 한찬희, 권창훈, 권혁규, 이 김천의 3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전술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김남일 감독이 계속해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좀 크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동원 선수 자리에 팔라시오스를 조금 더 길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황인재 키퍼, 백포에는 김한길, 연재훈, 박지수, 강윤성, 중원에는 권혁규, 한찬희, 권창훈, 쓰리톱에는 김지현, 조규성, 김경민입니다. 경기 해설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김경민은 개인 드리블로 들어가는 유형이라면 김지현은 조규성과 또 스위칭을 해가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김천은 사실 지금 순위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여전한 공수 간격 내지는 센터백과 3선 내지는 2.5선의 간격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순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사실 득점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공수 간격 문제나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센터백과 3선 내지 2.5선 권혁규 선수는 센터백 라인에 들어가서 라벌 피아나성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찬희, 권창훈 이쪽과 약간은 머리와 허리가 상체 하체가 약간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의 간격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창훈 선수의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 권창훈이 상당히 프리하게 놓여지는 상황이 많았는데 상당히 안 좋았을 때의 권창훈보다는 나았지만 우리가 권창훈에게 응당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플레이들은 좀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른쪽 윙에 나왔던 김경민 선수가 생각보다도 좋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김지현이 이제 가운데로 조유성 자리에 들어간다면 왼쪽에 권창훈, 오른쪽에 김경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팀의 공격력이 살아나려면 김지현 선수의 폼이 좀 올라야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기 MVP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규성입니다. 90분 동안 한 골과 2개의 도움 기록했고 키패스는 5회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기가 이제 군생활 마지막 경기였죠. 득점 관련된 부분에서 군생활 동안
뭐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득점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뤘던 조규성 선수고 마지막 경기에서 공포 3개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완벽한 마무리를 했고 볼 획득도 9회 기록하면서 조규성 선수가 왜 국가대표 공격수인지를 보여준 경기가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과 김천의 경기는 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FC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전반전까지는 득점이 없었던 양팀이지만 김주공과 제르소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대0 제주 유나이티드가 다시 한번 상암에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날의 MVP 개인적으로 뽑은 선수는 김주공 선수입니다. 주요 라인업 보면 이제 뭐 서울의 경우에는 양한빈 키퍼, 백포에는 김진야, 이상민, 이한범,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로세비치, 케이지로, 스리톱에는 나상호, 일류첸코, 강성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경기력을 보면서 가장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건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서울의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건데 기성용 선수가 일단 좀 많이 뛰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나이가 꽤 있는 선수죠. 이제는 베테랑의 나이고 그런데 이제 벌써 2000분대를 뛰었단 말이죠. 이 점은 기성용 선수가 지금까지 휴식 시간이 많이 없이 대체 불가능한 자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뛰면서 기성용의 폼도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사실 시즌 초반에는 라인 컨트롤이 정말 잘 됐던 FC서울인데 최근에는 이 라인을 뚫는 방법이 조금씩은 나와버리는 느낌이 없지 않게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오스마르 선수의 부상 이탈로 인한 이상민 내지는 황현주 선수가 이한범과 맞추면서 혹은 이제 뭐 이상민과 황현수가 둘이 나오면서 문제점이 생겼던 거기도 한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수비진의 핵심이 한 명 빠졌으니까. 다만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열심히 분전을 해줘야 되는데 기성용마저 약간의 체력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물론 이제 선수 본인은 약간 체력 문제라기보다는 뭐 경기 간격 문제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성용의 활동량이 뭐 누적 활동량이 너무 길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뚫는 방법이 나와버렸고 뭐 그러면서 수비가 약간은 불안정해진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 중에서도 다행인 건 일류첸코가 합류하면서 이제 톱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점인데 일류첸코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류첸코는 가운데서 박아놓고 경기를 계속해서 뛰게 하다 보면 폼도 올라오고 좋은 능력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서울은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일류첸코의 영입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이지로 선수 역시 굉장히 1인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또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번 경기에서 특히 아쉬웠던 점은 강성진의 드리블인데요. 강성진은 드리블도 좋고 볼터치가 좋은 선수지만 간결할 필요성도 가끔은 있어 보입니다. 경기 초반에 나왔던 뭐 드리블 길게 하다 뺏기는 장면도 그렇고 드리블을 해서 처음에 제쳐내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후속 플레이가 너무 간결하지 못하면 강성진 선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꼭 강성진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앱솔은 골대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골대를 맞지만 않았다면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됐다면 이번 경기가 이렇게 풀리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주전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김근배 키퍼, 백후에는 조성준, 정훈, 김경재, 안현범, 중원에는 최영준, 윤빛가람, 김주공, 스리톱에 이제 제르소, 주민규, 진성욱이 나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승리를 또 가져왔고 그것이 원정 승리였기 때문에 제주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값진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수비 상황에서는 백4가 임시 방편임이 너무나 잘 보였고 특히 왼쪽 풀백 자리에 위치를 했던 뭐 조성준 선수의 어떤 범용성은 정말 팀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윙백도 보고 윙도 보고 여러 가지 봐주니까요. 근데 뭐 이런 사실 공격수를 풀백에 기용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들 이런 점들 뿐만 아니라 중원에 최영준, 윤빛가람, 정훈, 김경재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중앙에 있다 보니까 한 명이 센터백의 가운데로 내려오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측면 수비는 약간 뚫릴 위험성이 꽤 있었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도 있었고 수비 간의 호흡이 완벽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건 참작이 가능한 일이니까요. 남길 감독도 이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경기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좀 돋보였던 건 두 선수가 있죠. 김근배 선수의 역량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쨌든 무실점을 했고요.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런 것들은 제주가 보다 더 열심히 공격 전개를 해나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컨 스트라이커 김주공 선수가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출전을 했는데, 김주공 선수가 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찔러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김주공 선수입니다. 김주공 선수는 90분 동안 한 개의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슈팅 성공률은 100%를 기록했는데 세컨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오랜만에 또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사실 최근에 김주공 선수의 활약이 약간은 미비하면서 팬분들께서도 약간은 아쉽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마 선수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많은 활동량,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굉장히 많은 활동량과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김주공 선수가 다시금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다시금 이 경기를 통해서 폼을 올려줄 수 있을지도 역시 한 번쯤은 김주공 선수에게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앱설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리뷰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 슬러스와 강원FC의 경기인데요. 포항 슬러스 고영준 선수가 이제 전반에 선취골을 넣으면서 1대0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됐지만, 이후에 이정엽 선수가 교체 투입돼 들어온 정승용의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1, 그리고 나서 약간은 비등비등한 흐름이 있었지만 후반 63분에 허영준 선수가 이제 결승골을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1 포항 슬러스가 그 점수차를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이수빈 선수였습니다.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항 슬러스부터 보면 강현무 키퍼, 백포에는 박승욱, 그랜트, 박찬용, 신광훈, 중원에는 신진호, 이수빈, 고영준, 쓰리톱에는 임상엽, 허용준, 완델손이 선발 출전을 했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정재이고요. 사실 포항의 경우에는 강원이 초반에 수비를 굉장히 단단하게 걸어 잠궜는데도 득점에 성공할 만큼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말 강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선취골 역시 강원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세트피스를 선택이 됐고, 그 고용준 선수가 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신진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좋은 킥 능력을 기반으로 한 포항의 득점 루트가 다시금 또 득점 공식이 다시금 또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선수들이 강원이 압박을 때때로 시도할 때마다 탈압박을 굉장히 잘합니다. 뭐 매번 탈압박에 성공을 하진 않더라도 패스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있고, 잘게 잘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인의 개인 역량으로도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포항은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이 됐던 건 이수빈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볼터치 아니면 뭐 앞에를 보고 던져주는 그런 능력들, 이수빈 선수가 아직 22세 이하 쿼터 안에 들어가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이렇게 좋은 능력을 보여주면 정말 또 포항의 삼선뿐만 아니라 이수빈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이후에서의 뭐 대표팀에 기여할 수도 있는 바가 있을 수 있고, 이러면서 이수빈 선수라는 이 삼선 미드필더가 얼마나 더 클지가 기대되는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에서도 또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백포 라인은 계속해서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웬만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랜트 역시 굉장히 K리그 내에서 탑 클래스의 센터백이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도 증명을 했고, 여러 측면에서 포항의 선수들이 꽤 또 수준이 높은, 클래스가 높은 경기를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강원의 경우에는 유상훈 키퍼, 백스리에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서민우와 김동현, 스리톱에는 양현준, 김대원, 이정협으로 나왔는데, 수비 라인 구성이 초반에 단단해 보였는데 안 맞는 것들이 또 생겼습니다. 이 안 맞는 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콜플레잉이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그것이 잘 보였던 건, 그리고 약속된 플레이가 안 되는 게 가장 잘 보였던 건 고용준 선수의 선취골 장면이었습니다. 이 센터백들, 특히 거기서 부딪혔던 게 이제 김영빈과 케빈이죠. 그리고 유상원도 부딪혔고요. 이 장면이 수비 라인에서 어떤 뭐 세트피스 코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세트피스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약속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약속된 게 있었어도 못했다는 뜻이고, 이런 점들은 콜플레이 좀 더 잘 됐다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장면인데,
물론 신진호의 킥이 길고 날카롭게 갔고 고영준도 마무리를 잘한 건 맞지만 그 과정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것이 강원FC 수비진들이 이 경기에서 가장 크게 반성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허영준의 헤더 득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허영준은 최근에 워낙 좋은 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취골 실점은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지공 상황에서의 볼 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이 역습에 특화된 팀이긴 한데 지공 상황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역시 카운터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라인을 조금 내려놓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강원이 지공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양현준에 대한 견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원이 그런 점들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케빈 선수를 조금은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백스리에서 케빈을 만약에 가운데에 두게 된다면 그리고 가운데서 볼플레잉 센터백으로서 빌드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면 케빈이 또 패싱 능력은 이번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케빈 선수를 잘 사용을 한다면 강원이 앞으로 볼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 팀의 이번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MVP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진호 선수입니다. 신진호 선수는 90분 동안 2개 돔 기록했습니다. 키패스는 또 3회를 기록했고 두 차례 어시스트가 상당히 날카로웠고 그것을 증명하는 수치가 바로 중장거리 패스 성공률 93%인데요. 신진호 선수가 왜 포항에서 조율사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준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인터셉트 4회, 차단 3회 기록하면서 신진호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잘 기여를 해주는 선수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또 보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러면 포항과 강원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볼 경기는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수원더비입니다. 수원FC 김현 선수가 전반 14분부터 헤더 득점을 성공하면서 수원FC가 1대0 앞서 나갔지만 이후에 전진우 선수의 득점으로 1대1 전반전은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에 정재용의 득점 그리고 김현의 득점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3대1로 수원FC가 앞서 나가던 중에 유승우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오형규 선수와 함께 좋은 모습 만들어내서 3대2까지 따라잡았지만 이후에 수원FC가 결국은 승리해가는 흐름 속에서 또 수원삼성 수비에 미스가 나왔고 그 미스를 놓치지 않은 라스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4대2로 수원FC가 수원더비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정규 라운드에서는 수원FC가 이번 시즌에도 수원삼성을 상대로 앞선 채로 정규 라운드를 또 종료하게 됐고요. 이번 경기에서 MVP로 뽑을 선수는 역시 멀티골 기록한 김현 선수입니다. 이제 라인업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수원FC의 경우에는 박배종 키퍼, 백포에는 박민규, 김건웅, 신세계, 이용, 중원에는 박주호, 정재용, 장혁진, 이선에는 무릴로와 이승우, 톱에는 김현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김현 선수는 라스가 최근에 폼을 올리지 못하면서 김현이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 김현이 정말 좋은 포처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또 다시금 증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가 200번째 리그 출전 경기였는데 이런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건 김현 선수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 중반에 이승우 선수나 문일로 선수가 이제 22세 이하 자원들과 교체되어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잘 만들어간다면 다시금 이번 시즌에도 파이널 A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백포 센터백 조합이 지금 김건웅 신세기였거든요. 이번 경기가. 근데 사실 전문 센터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잭슨, 곽윤호, 김동우 이 선수들이 있는데 각각 뭐 부상이나 폼이나 이런 점들이 김건웅과 신세계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아쉽고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좀 잘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건웅과 신세계가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이런 점은 수원FC가 정말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체력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사실 전북현대와 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북현대가 맞나요? 전북현대 맞는지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또 며칠 있다가 또 24라운드를 치러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나 또 체력 부담을 가지지 않고 다음 경기를 대비할 수 있을지가 조금은 또 약간은 우려가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수원FC는 대체적으로는 경기를 못 풀어나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잘 풀어나갔으니까 본인들의 팀 컬러죠?
세 골을 먹으면 네 골을 넣으면 된다. 이번 경기는 두 골을 먹고 세 골을 네 골을 넣었는데 뭐 본인들의 팀 컬러를 그대로 보여준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사실 센터백 백스리를 들고 나왔는데 센터백 조합이 양상민, 민상기, 장호익이었죠. 이 세 명의 조합은 184cm의 민상기 선수가 최정 신인 만큼 높이가 사실 좀 부담이었습니다. 라스가 출전을 하던 김현이 출전을 하던 사실 이 선수들이 이 백스리 조합이 김현보다 키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려점이 바로 높이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제 실점이 그것이 문제가 됐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긴 했고 그래서 볼트위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는데 뭐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쉽기는 했고요. 빌드업 시에는 지금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백스리를 들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에는 이종성과 양상민이 이제 3선 라인을 좀 구성을 했고요. 뭐 후반에는 한석종과 고명석 뭐 이 정도 라인으로 3선 라인이 구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4-2-2-2 내지는 2-4-2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이기재 선수와 김태원 선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후방에는 2명의 센터백과 2명의 3선을 구성을 해서 빌드업을 해나가려고 했던 이병근 감독이었습니다. 사실 이병근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팬분들께서 전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술이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죠. 뭐 이렇게라도 시도를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역시 양쪽 윙백의 공격력을 보다 더 잘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환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윙백으로 뒀을 때 풀백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고 윙어로 뒀을 때보다도 윙백에 두는 게 더 괜찮은 모습이라 김태환의 경우도 그렇고 왼쪽에 이기재도 그렇고 이 선수들의 공격력을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이 경기에서 수원 삼성에게 아쉬웠던 건 역시 수비진에서의 약간은 떨어지는 집중력이었다. 따라서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해줘서 경기를 해줘야 수원 삼성이 지금의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는 게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기 MVP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현 선수인데요. 70분 동안 뛰면서 2개의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슈팅 성공률은 50%를 기록했고요. 이 두 골이 리그 200경기 출전을 자축하는 환상적인 득점들이었습니다. 선취골을 기록했을 때 어떤 그 헤더 득점, 그리고 두 번째 멀티골을 득점했을 때의 그 가마차기, 이 두 골이 모두 정말 굉장히 잘 들어간 득점들이었기 때문에 김현 선수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하면서 경기를 끝냈을 것 같고요. 라스의 좋지 않은 폼을 메워줄 완벽한 포처가 바로 또 김현 선수였고 이제 김도경 감독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김현을 쓸지 라스를 쓸지 사실 이 선수들 상당히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또 김도경 감독이 많이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더비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5번째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의 현대가 더비였는데요. 전반 8분 엄원상 선수가 굉장히 좋은 드리블을 통해서 윤영선까지 제쳐내면서 득점에 성공한 울산이지만 이후에 울산 선수들의 어떤 라인을 내리는 그런 플레이들로 인해서 전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후에는 전북현대가 지배를 하는 양상이 좀 짙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59분에 바로 선수의 득점이 좀 만들어졌고요. 물론 이제 전반이었나요? 어쨌든 이제 조현우 선수가 PK 선방을 해주면서 상당히 울산의 입장에서는 그 선방이 아니었다면 과연 또 이 경기를 비기기라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송범근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박진섭, 윤영선, 김문환, 중원에는 류재문, 맹성웅, 김보경, 그리고 전방에는 바로 송민규, 구스타보였는데요. 사실 전반 초반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제 전반 15분 내지는 전반 20분까지는 중원 삭제 축구가 많이 이어졌던 전북현대입니다. 사실 김상식 감독이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도 좋은 미드필더들을 두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런 점들이 전반 20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나왔고 그때까지는 울산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어느 정도 많은 활약을 해줬었는데
이후에 뭐 전반전 득점 이후에 아마노 선수가 놓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울산이 기회를 놓치면서 그 기회들은 온전히 전북 현대로 경기가 흐름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 현대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최대한 또 열심히 했고, 사실 선이 굵은 축구를 하는 전북현대잖아요. 롱볼을 올리면 구스타바가 어떻게든 따주고 뭐 그 다음에 김보경의 중거리든 여러 가지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팀인데, 전북현대는 특히 오늘 경기는 김보경 선수가 상당히 좀 많은 역할을 해줬고, 서령우에게 PK를 얻어낸 것 역시 김보경 선수가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강상윤과 김보경이 교체된 이후부터 어느 정도는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양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 이후부터 전북현대가 또 점유도해 나가면서 약간은 가패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약간이 아니죠. 사실상 가패를 했고 전북현대는 오히려 이번 경기가 많이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약간씩 아쉽게 빗나가는 점들이 있으니까 전북현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잡을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전북의 경기력은 모르겠지만 울산의 경기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전북의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백승호가 없고 홍정호가 없고 이런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울산을 잡았다면 스플릿 라운드에서도 충분히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했을 텐데 그것이 조금은 아쉽다. 다만 이 선수들을 데리고도 지금 울산을 상대로 이런 경기를 펼쳤다는 건 스플릿 라운드에서 울산을 만났을 때 전북현대가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주기는 했다. 다만 이겼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뭐 조현우 키퍼, 백포에는 서령우, 김영권, 김기희, 김태환, 중원에는 박용우, 이규성, 아마노, 전방에는 박호, 엄원상, 레오나르도가 출전을 했는데요. 일단 아마노가 기회를 못 살린 게 문제이기도 했지만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현대 스쿼드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나이는 가장 많은 스쿼드인데 선수들의 수는 또 가장 적은 스쿼드라는 게 울산이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이고, 그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라고 하면 보통 선발 명단을 짤 때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울산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울산은 전북을 만나면 라인을 선수들이 알아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물론 홍명보 감독의 체력을 어느 정도 갈아 쓰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쫄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쫄아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선수들은 라인을 내리는데 쫄아 있지 않은 선수는 또 라인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라인을 깨는데 그냥 열어주겠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한 명이 내려가 있으면 뭐 한두 명이 내려가 있고 한두 명은 올라가 있고, 이런 점들은 이 라인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만약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뒷공간을 턴다면 털리기 너무나 좋은 그런 수비 라인을 만들어가는 게 있고, 합의되지 않은 하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두재가 뭐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라인을 올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본인들끼리 합의가 안 된 라인 하향이면 이것은 울산의 입장에서 전혀 득이 될 게 없다. 따라서 울산 선수들은 뭐 보다 집중력도 집중력이지만 상대팀을 상대로 쫄지 않는 것, 그것이 상당히 울산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날 경기 MVP는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조현우 선수인데 90분 동안 한 골 실점을 했습니다. 그 골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굴절로 인한 아쉬운 실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번 경기 조현우는 꽤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공중벌 처리 역시 75%, 4번 중에 3번 공중벌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던 건 어떻게든 수비가 클리어링하면서 또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었고, 이날 경기의 승패 내지는 성패를 갈랐던 건 조현우의 PK 선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현우가 PK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면 울산현대가 패배를 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점은 정말 운이 없었고, 쫄아있는 울산 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선수가 바로 조현우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현우 선수를 MVP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현대 울산현대 현대가 더비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대구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였습니다. 대구FC가 제카 선수의 슈팅이 델브리치를 맞고 들어가면서 1대0 앞서 나가면서 전반을 시작했고,
이후에 이명주 선수가 좋은 슈팅을 통해서 1대1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1대1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 후반전 에르난데스 선수가 좋은 왼발 득점 만들어내면서 2대1로 앞서 나갔던 인천 유나이티드. 다만 86분에 김진혁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무승부로 끝나는 듯한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김도혁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르난데스의 헤더 패스를 받아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2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어냈고 재미있는 역전승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먼저 대구FC부터 라인업을 보면 오승훈 키퍼, 백스리에는 김진혁, 조진우, 정태욱, 윙백에는 케이타와 장성원, 중원에는 이용래와 이진용, 전방에는 페냐, 제카, 고재현이었습니다. 이 대구의 라인업을 보면 어쨌든 로테이션을 좀 돌렸다고 봐야겠죠. 홍철, 황재원, 세징야 이런 선수 다 빠졌고 홍정훈도 빠졌죠. 이러면서 대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로테이션이 만약에 이 경기를 비겼다면 이 경기의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성공한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대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을 빼고 나왔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왜냐면 케이타와 장성원의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실점을 허용했다는 게 지금 대구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될 것 같고 특히 제카 선수가 최근에 폼이 안 좋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최근에 살짝은 이전에 초반과 같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다가 이번 경기에서 득점도 만들어내고 득점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거의 0.9골이라고 할 정도의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제카의 조금 폼이 올라오고 김진혁 선수도 득점에 결국은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대구FC의 경우에는 살릴 건 살려가면서 또 경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세트피스에서 그렇게 실점을 하면서 남은 건 로테이션을 둘째치고 홈에서의 2연패가 남았고 대구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패배를 했으니까요. 홈 경기에서 이런 점들이 대구의 경우에는 결국은 가장 아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팬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불만을 또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는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구 같은 시민구단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금전적인 메리트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분명 동기부여가 리그보다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점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리그에서 힘을 빼고 나왔고 결국은 극장골을 맞고 또 패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경기는 아쉽지만 못한 경기라고까지는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만큼 대구가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북을 꺾고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 경기에 대한 후회를 조금은 또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대구가 패배를 한 이후의 순위가 너무나 아쉽다. 이런 점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인천의 경우에는 이태희 키퍼, 백스리에 델브리지, 강민수, 김동민, 윙백에는 민경현과 김준엽, 중원에는 김도혁과 이명주, 전방 3톱에는 홍시우, 아겔라르, 에르난데스가 출전을 했습니다. 홍시우 선수의 경우에는 전반이 종료된 이후 김부섭과 교체가 됐고요. 최근에는 김도혁과 이명주의 중원을 또 가동을 하고 있죠. 인천은 지금 낼 수 있는 가장 베스트를 냈고 결국에는 또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왔고 지난 시즌까지 주장을 맡았던 김도혁 선수가 또 이 라인업에서 또 마지막에 결승골을 만들어냈다는 건 그만큼 또 인천 유나이티드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아무래도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아주 좋았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남전 패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인천이 약간은 힘이 떨어지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번 경기를 보면 마냥 인천의 힘이 떨어진 것만도 아니다. 물론 상대는 최근 흐름이 안 좋은 대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나름대로 경기를 잘 끌고 나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 더 강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VP를 보면 에르난데스 선수죠. 90분 동안 한 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키패스도 3회를 기록했고 그 중에 이제 2개가 또 도움이 된 거고요. 측면으로 돌아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톱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서 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어쩌면 조성환 감독은 에르난데스 기용법에 대한 힌트를 또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에르난데스를 통해 인천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선수가 공중볼 경합에도 많은 기여를 해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차후에 에르난데스를 잘 기용을 하고 선수들과 더 잘 맞아 들어간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인천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매치 결과 보면 자존심은 지켰죠. 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7라운드 리뷰를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27라운드가 끝나고 바로 8월 10일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전북과 대구가 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맞대결은 아니고 대구는 강원, 전북은 수원FC와 이제 경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일정들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휴식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오랜만에 또 길게 휴식을 하는 K리그1 팀들이 또 어떻게 준비를 해올지가 기대가 되고, 오늘 경기까지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많은 팀들은 또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경기를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7라운드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